자, 이번에는 몰리브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부터 분석 틀, 지표 설정,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그 다음에 고함량 식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리브덴은 그 요산 생성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양학에서 요산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영양소는 아니죠. 그냥 단백질에서 요산이 합성되는 과정까지 설명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에서 요산이 한번 나올 법한데 그 몰리브덴이 설명될 법도 한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몰리브덴은 많이 먹었을 경우에도 소변 배설량이 많아짐으로 이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 항상성이 잘 되는 영양소로 볼 수가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결핍이나 과잉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제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는 영양소입니다. 식품이나 영양 보충제로 섭취를 해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핍에 대한 신경계 손상과 고요산요증, 그 다음에 통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몰리브덴은 식사와 같이 섭취를 하게 되고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항상성이 된다는 말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정 섭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혈청에 있는 몰리브덴의 농도 또는 소변에 있는 몰리브덴 농도를 측정하면서 적정히 섭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는 거고, 몰리브덴을 보조 인자로 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게 부족해졌을 경우에 크산틴 산화효소, 알데하이드 산화효소, 아황산 산화효소, 이런 산화효소들이 유전적인 결함을 가져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면 영아의 경우는 조기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킨 장애아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사람한테는 잘 결핍이 관찰되지 않는다.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미국의 연구에서 그 남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매일 22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여도 양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양의 균형 상태는 이제 몸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한 증상은 없더라.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몰리브덴의 양이 손실되는 거를 조사했을 때 3 마이크로그램 정도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을 25 정도로 잡았고, 이때 미국인의 체중이 76.4kg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체중 비로 가지고 와서 평균 권장 상한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영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뒷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영아의 경우는 몰리브덴 섭취량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고, 또 모유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그 이제 자료가 매우 부족해서 평균과 권장에 대한 것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기는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고려하여서 외삽하였다. 그래서 성인 평균 섭취량을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한다는 거고, 계산에 고려했던 사항이 대사 체중과 이 성장 개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평균 섭취량이 구해지면 변이 개수 10%를 활용해서 이제 권장 섭취량을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계산한 값을 보면 25 마이크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남자가 20인데 요거는 이제 성인기에서 우리가 보겠죠. 그것과 그 다음에 여자의 평균 필요량을 가지고 각각에 대한 값을 구했습니다. 구해서 두 가지 값의 평균 값을 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1에서 2, 3세, 5세까지는 남녀가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표준 체중은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고, 고려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여긴 남자, 여자를 써서 두 값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낸 걸 2로 나누어서 표준 체중 8.4를 곱한 값으로 평균 값을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3에서 5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정을 했고, 다른 연령대 성장기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적용을 해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표준 편차, 즉 변이 개수를 10%로 적용했다는 의미로 1.2를 곱한 값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성인과 노인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25를 찾아내야 하는데, 아까 봤었던 미국인 균형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76.4kg인 미국 성인 남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25 마이크로그램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인과 노인의 평균 체중을 적용을 해 봤더니 20 마이크로그램에서 25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이렇게 약간 체중 증가에 따른 증가량이 생겼다. 그리고 변이 개수 10%를 활용하였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5 마이크로를 쭉 다 남녀에게서 성인에게서 다 썼고, 거기에서 각각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그 이제 연령대에 해당하는 체중 비로서 각 값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은 이제 10%를 가산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연령대에서 보시면은 이제 76.4 우리나라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68.9로 해서 그 연령대 표준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수유기는 임신기 중에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평균 권장 설정하지 않았고, 수유기는 모유 중에 몰리브의 함량을 이제 일본인 수준에서의 자료를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이 리터당 3 정도 있었고, 그 일본인 여성들의 흡수율이 93%다. 그리고 하루의 모유 섭취량을 우리나라는 780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어요. 그래서 780에다가 이제 0.93 흡수율 93으로 나누어 줬더니 3 정도가 동일하게 이제 나왔죠. 그리고 권장은 여기에 해당하는 10% 변이계수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몰리브덴은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과잉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먹으면 이게 소변 배설이 되는데, 이제 너무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먹으면 신경계 손상과 고요산 혈증, 통풍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뭐 반추동물에게서 몰리브덴을 과잉했더니 구리결핍이 발생하더라. 또는 설치류 대상으로 했더니 성장 지연이나 신장계의 질환, 생식계 기형, 뼈의 변형, 빈혈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봐서는 뭐 아르메니아 지역 중에 토지에 몰리브덴이 많은 지역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지 이렇게 봤더니 1일 10에서 15mg 정도였고, 이 사람들은 혈청 요산 증가라든지 크산틴 산화효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증상, 그리고 이제 임상적으로는 관절 통증, 고요산율증, 또 통풍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잉으로 먹었을 때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생애 주기별로 상한 섭취량을 정했는데, 독성 연구가 매우 적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걸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루에 1490 마이크로그램을 24시간 섭취시켰더니, 그리고 또 추가로 몰리브덴의 동위원소를 이제 동위원소 형태의 몰리브덴을 경구로 투여를 했을 때 그 여전히 몰리브덴의 평형이 유지되었고 유해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주 많이 먹였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아무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비슷한 이제 그 양을 1500 마이크로그램을 했는데 약간 유해 형태가 나타난 거여서 최저 유해 용량으로 정하고, 이때 몸무게가 82kg인 것을 감안을 해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한 섭취량 설정 시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을 참고를 하되 쥐를 대상으로 한 용량 반응 평가에서 실험 결과를 활용한 값으로 가졌다. 그런데 그 값이 비슷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식단을 조사를 할 때 곡물과 콩류를 많이 먹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식기를 조절하는 일본의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을 분석을 해봤더니 몰리브덴의 섭취량의 평균치가 540만큼 좀 높았다는 거죠. 그러나 독성에 대한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자료들도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볼 텐데, 영아기 같은 경우는 상한을 역시 설정하지 않았어요. 성장기는 성인의 상한 섭취량을 기준으로 연령별 체중을 적용하여서 외삽하였다. 여기 보면 1에서부터 남자 20대의 상한선, 이제 뒤에서 배우겠죠. 600, 여자는 500으로 잡고 각각에 대해서 표준 체중을 고려한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기와 노인기에는 해당하는 부분은 미국의 균형 연구를 했을 때 1500 마이크로그램 최저 유해 용량으로 정했고, 대상자의 몸무게가 82kg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종 또는 개체 간의 변이를 다 고려해서 불확실 계수를 조금 높였어요. 2로 잡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 체중에 맞게 추정을 하고 계산을 하였다. 그리고 임신 수유기의 경우에는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평균 체중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 보면은 1500에다가 그 나라 사람이 그 82kg였죠. 그것을 나누고 불확실 계수 2로 한 번 더 나눈 다음에 여기에 대표되는 몸무게를 쭉 곱한 값으로 우리가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자, 몰리브덴은 영아기에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연령의 상한 섭취량까지 설정되어져 있는데 임신부는 자료가 없어서 여기도 설정되어져 있지 않은 영양소입니다. 주요 근본은 두부, 뭐 샌드위치, 떡 순이었고 많이 들어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뭐 그 모링가라는 드럼스틱, 또 렌틸 콩, 동부 이것도 콩이죠. 팥, 나토 이런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크롬을 보도록 할게요. 크롬은 상한이 섭취되어져 있지 않아서 생애 주기별 섭취 기준까지 하고 고함량 식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은 인슐린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영양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 관리를 할 적에 이제 인슐린의 활성이 있어야 당 관리가 잘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무기질로 크롬을 항상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양 불량 어린이에게서 유의한 성장 개선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영양이 불량한 아이에게 크롬이 첨가되어져 있는 식사를 줬을 적에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과잉이나 결핍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편이다, 크롬은. 분석을 보면은 식품 가공 시 오염된 것들 혹은 식품 보충제를 통해서 먹게 되고, 크롬의 평형 상태, 소변으로의 배설량, 혈청 속에 있는 크롬, 그다음에 인슐린 민감성하고 이제 관련이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것과 나이아신과 그다음에 이 크롬 세 가지가 그 당내성 인자라고 해서 포도당 관련해서 그 굉장히 중요하다. 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혈당이나 세포의 성장, 혈청 지질에 영향을 주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 성장 부전. 아까 어떤 아이가 자라지 않았는데 줬더니 자랐다 그랬죠. 내당능 장애나 당뇨, 동맥 경화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지표는 앞에서 봤듯이 크롬은 식품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 산업 현장에서 공기를 통해서 크롬에 노출되는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과잉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일부러 필요하면 보충제로 또는 크롬으로 어떤 처리가 되어져 있는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도 오염이 된다. 자, 식품으로 섭취한 크롬은 흡수율이 매우 낮다 그래요. 그래서 인체에 보유되는 크롬의 양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제 저장되는 공간은 주로 간이나 지라, 그 다음에 연 조직, 뼈 등에 좀 약간 소량 보유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된 크롬은 주로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 소변을 통해 배설이 되고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긴 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배설량이 조금 감소하기도 하더라라는 것, 이런 연구가 있고, 또 크롬은 부족이나 과잉의 또는 과도한 신체 내 축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리적인 변화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 질환, 알레르기, 또 폐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크롬이 부족해졌을 경우에는 당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 내당능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학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필요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결핍이나 과잉을 보이지 않는 형태의 섭취량, 그리고 크롬이 어디로 배설되는 그 양, 그 다음에 적정 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기능적으로는 혈당의 정상적인 조절을 위해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이제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 결과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 성인의 일반 식사 속에 크롬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나라 연령대별로 이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 크롬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롬 결핍 예방을 위한 섭취 기준은 미국 영양연구와 또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영양 조사했는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근거는 미국 근거를 주로 했다. 미국 성인을 위한 크롬 적정 섭취량은 미국에서는요, 영양사가 잘 차려놓은 이제 식사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의 식사. 그 속에 크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에너지당 몇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경우는 그 몸무게 아니고 에너지 섭취량 대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0에서 5개월은 모유를 통한 섭취량을 충분 섭취량으로 정했고 6에서 11개월은 모유와 이유식을 통한 양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크롬의 이유식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게 전무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어른들이 먹는 식사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환산을 해서 썼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아기의 경우 앞에서 봤듯이 간단히 평균 필요량을 설정할 때 모유 섭취량,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양을 했는데 전무하기 때문에 외국 걸 가지고 써봤더니 리터당 0.25 마이크로그램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780ml를 섭취하는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0.195가 나왔고 계산을 하면 그래서 충분 섭취량을 0.2로 제정을 했고 영아 후기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아의 일일 섭취 열량,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열량당 얼마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 후기지만 전기 걸 가지고 와서 뭐 체중당 이렇게 하지 않았고 6에서 11개월 영아의 하루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근거로 외국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0.6리터 만큼의 모유 섭취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유로부터 얻는 열량이 390kcal이므로 이유식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260kcal로 보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값이 나온 거예요. 650kcal가 필요한데 모유로 얻는 것은 계산을 하니 390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유식으로부터 섭취하도록 하자라고 역추적해서 만들어낸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유 속에 있는 크롬의 함량을 0.25 마이크로그램으로 추정이 되므로 이걸 계산을 쭉 해봤더니 0.15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잘 차려진 식탁에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보니까 1000kcal당 13.4 그것까지 다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는 쉬웠죠. 모유 섭취량에다가 크롬 설정 들어가 있는 함량 계산했는 값으로 정리를 했는데 후기는 모유로부터 섭취하는 섭취량에 해당하는 값을 0.25에다가 0.6리터를 하는 것까지는 정리가 됐고 이유식으로부터 먹는 해당하는 값은 이 3.4에다가 칼로리당이니까 1000칼로리당 13.4인데 260칼로리만 어디서부터 이유식으로부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식 260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1000으로 나누어서 260으로 곱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면 요건 0.15, 여기에서 계산한 값은 3.48. 그래서 전체가 3.63이 되어서 4로 계산했다. 특징은 뭐 굳이 특징을 꼽자면 칼로리를 대입을 해서 영아 후기가 계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성장기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이제는 성장기의 계산식을 한번 볼 텐데 성장기도 성인의 섭취 기준에서 대사 체중을 적용하여서 외삽했습니다. 그렇게 한 값을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했는데 다른 영양소와는 다르게 이 크롬을 제시한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 F 값이라는 것을 산출을 해서 직접 이걸 곱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계산식 속에 있는 건데 먼저 계산해서 F 값을 정한 다음에 성인의 체중에다가 성장기 체중을 곱한 대비했는 값에다가 성장 개수를 각각 넣어서 계산 값 자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1에서 2세는 0.344, 0.402 이게 만들어지면 그 연령대 어른의 평균 필요량에다가 해당 연령대의 F 값을 넣어주면 성장기에 충분 섭취량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F 값을 만들어서 계산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소년기에 이거 말고 유아의 경우에는 충분 섭취량은 추정할 만한 연구 자료가 없어요. 유아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충분 섭취량의 평균 값에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고려해서 외삽을 했다. 그래서 그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유아의 경우 그 다음에 아동의 경우도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고려하여서 이제 외삽을 한 값으로 각각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림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 여자 아동의 경우도 19에서 29세의 경우는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고려해서 외삽하였다. 계산 값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고 남녀 체중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서 동일하게 연령대별로 15에서 각각 2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청소년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 성인의 충분 섭취량에다가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고려하여서 외삽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 계산값들. 또 여자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19에서 29세 여자의 충분 섭취량에다가 대사 체중과 성장 개수를 고려했습니다.
그 계산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각 연령대별로.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뭐 내용은 외삽했습니다라고 동일한데 이것처럼 이 F값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계산식에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 1, 2세는 마찬가지로 그 평균 남자 여자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값, 여자에 대한 값을 산출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평균 값으로 설정을 했다.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F값을 구하는 거랑 그냥 계산하는 거랑 값은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화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성인기의 경우는 평균 필요량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영국과 호주나 뉴질랜드 것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했으며 이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영양사가 잘 세워놓은 식사로부터 왔고 이 기준치를 가지고 성인기를 계산을 했다. 여기 보시면 1000kcal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했을 때 19에서 64세의 전체 그 구간 안에서는 에너지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19에서 64세를 이렇게 나이로 구분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해서 2270.9라고 하는 칼로리를 적용을 한 거예요. 여자는 계산을 했더니 1644.9로 적용을 해서 아까 그 미국의 영양사가 잘 차려준 밥상 그 연구 결과 1000kcal당 13.4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남자는 30, 여자는 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노인기는 이제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에너지 섭취량을 근거로 산출을 해서 이때도 중위값을 다 이렇게 잡은 거죠. 그죠?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했다. 남자는 근데 여기서는 각자 나눠서 충분 섭취량에 대한 것, 또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 했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이 두 연령대는 나누었지만 값이 거의 같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기는 정상 분만 임신부가 임신 기간 동안에 16kg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19에서 29세 여성에 있어서 기준 체위에 부과하는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체위라고 하는 것이 이 55.9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성인 여성이 20이었고 그 다음에 체중 증가를 16으로 보고 그 체중당 얼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비를 20에다가 곱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나온 것이 25.7이기 때문에 그 몸무게의 증가 비를 이용한 크롬의 추가량을 포함한 값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25 마이크로그램 퍼 데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유부는 모유를 통해서 손실되는 양을 더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 여성의 크롬 충분 섭취량에다가 모유로 되는 그 손실량인데 하루에 200 나노그램, 마이크로그램으로 보고되어져 있고 여기에 1%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단위가 빠지면서 20 마이크로그램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20을 추가량으로 준 거죠. 모유로 분비되는 거를. 그랬을 적에 각각에 대해서 성인 여성에 대한 것과 모유 추가량을 더해주면 42.06. 그래서 40으로 수유 기간에 이제 조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추가된 것을 보면 아까 40이라고 한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걸 한 거예요. 추가량은 각각 5고 20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그 섭취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영양소를 다 봤고 이 영양소에 대한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책의 앞쪽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거랑 특징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